안녕하세요. 율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셀렉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그 예제를 좀 다뤄볼 건데요. 사실 이걸 혼자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 그 HTML5가 나올 때도 그 섹션 태그라든지 또는 시메트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사실 저는 뭐 따로 책이 있거나 뭐 어떤 강의를 듣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가이드가 없어요. 더블 슬래시라든지 어디에서도 이렇게 만들어라 또는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가이드가 없어서 그냥 CSS 속성을 보면은 그냥 그런 속성은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거 알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엮어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어디에도 없어서 결국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저렇게 만들어 보고 하면서 그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가이드를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알려주는 건 아니라서 그때 커뮤니케이션 연산자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접했을 때도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거든요. 일단 셀렉터라고 하는 것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연산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보고 얘기할게요. 이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셀렉터가 앞뒤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B예요, B. 그 B가 아이디일 수도 있고 태그일 수도 있고 또는 클래스명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에서는 이게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지금 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한정된다는 느낌이 들 텐데요. 이게 이제 빈 공백이 스페이스인데 이 스페이스는 디센던트 자손 연산자고요. 그다음 얘는 차일드 자식 연산자입니다. 얘는 어제센트 시블링이라고 해서 이웃한 그런 연산자고요. 얘는 제너럴 시블링에서 이웃들에 대한 연산자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사용해보면 알겠는데 대충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B라고 하는 셀렉터를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앞에 A가 있다. 그러면은 A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이디일 수도 있고 클래스일 수도 있고 태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태그 자손들 중에서 디센던트 중에서 B 태그를 찾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A라고 하는 셀렉터들에서 바로 밑에 자식들 그러니까 A의 자손들이 아니고 A의 자식들 중에서 B를 찾아라 이거고요. A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A 바로 옆에 있는 이웃한 B를 찾아라. A의 이웃한 것들 중에서 B를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써먹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위해서 이 코드로 왔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스타일 적용해 봤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거 원래대로 다 돌려놓을게요. 불필요한 것들은 지워서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스타일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셀렉터를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많은 엘리먼트들 중에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모든 녀석들을 각각 아이디를 부여해가지고 선택해서 스타일링 할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메인 메뉴를 우리가 스타일링 한다 라고 하면은 이 녀석의 색깔이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등등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아이디 부여하고 여기다 아이디 부여하고 아이디 부여하고 아이디 부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스타일링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 들겠죠. 아이디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아이디가 아닌 다른 방법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 제각각인 태그들을 다 그룹핑을 해가지고 하기도 그렇고. 자, 일단 기준을 잡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스타일링을 할 때는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어떤 그 페이지를 스타일링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블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컨텐츠 블럭 이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최전방에 있는 블럭이죠. 그래서 목록이냐, 뭐 폼이냐, 테이블이냐 등등을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각각 스타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 최전방 그 블럭을.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 가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구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구라고 하는 것을 준비했으면은 이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 공간은 더 큰 박스가 돼요. 그래서 레이어 블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블럭이 필요한 거고요. 그 공간에 대한 블럭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것들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 배치하다라고 하는 것이 곧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구라고 저는 칭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구를 배치할 수 있는 이 영역에 대한 스타일링을 방을 만드는 또는 건물에서 층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방을 먼저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오늘은 우리가 셀렉터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까지는 간단하게 요 메인 메뉴를 가지고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알았으면은 이제 블럭 스타일을 만드는 것부터, 레이아웃 블럭을 만드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얘기했으니까 일단 요 최소한의 컨텐트 블럭들이 있는데, 우리가 스타일링 할 때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각각에다가 아이디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스타일링을 주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제 마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칭할 때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뭐 여기 김씨의 뭐 셋째 아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저쪽 건너편에 뭐 박씨의 뭐 둘째 딸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집안을 대표하는 블럭에 이름을 부여할 때는 이제 아이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는 메인 메뉴라고 이름을 쓸게요. 이때 아이디라고 한 녀석은 그 녀석의 식별값이기도 한데, 여기 쓸 때는 두 개의 단어가 이어서 작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인 메뉴를 이렇게 붙여 쓰게 되면은 단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죠. 혹시라도 잘못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사이뜨기를 해야 되겠는데, 사이뜨기 하자니까 이제 이거는 CSS에서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의 명명규칙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기도 그렇고 떼기도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구분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언더바를 쓰는 경우도 있고 대시를 쓰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거를 낙타표기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대문자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CSS나 HTML에서는 구분자를 뭘 쓰게 되냐면은 대시를 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대시를 쓰고요. 만약에 대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분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뭔가를 이제 구분해야 될 경우에는 이어서 언더바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시를 기본으로 하되 대시와 대시 사이를 구분 짓는 또 다른 구분자가 필요하면은 언더바를 쓰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그 HTML과 CSS에는 구분자가 대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절대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메인 메뉴라고 하는 녀석에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타일링 와서 여기다가 메인 메뉴를 다루기 위한 셀렉터를 구현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셀렉터를 구현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스타일 주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얘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얘만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다가 폰트라고 하는 사이즈를 만약에 20픽셀로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폰트 사이즈가 얘만 20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블럭 범위, 이 집안 전체가 다 20픽셀이라는 크기로 다 바뀔 수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좀 커진 것 같죠? 얘가 16픽셀인데 기본 픽셀이 얘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거는 얘만 바뀌길 원했는데 다 바뀌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만 받고 싶은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거예요. 한 칸 띄고 H1 합니다. 이건 뭐죠? 이것의 자손 중에서 요 녀석의 자손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녀석의 자손 중에서 H1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손이라는 것은 이 엘리먼트를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포함하고 있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식이라고 하고, 자식이 또 자식을 가질 수 있죠. 그렇죠? 또 요 녀석에 또 자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 관계를 부모 자식 관계로 파악해 가지고 의인화한 거죠. 파악해가지고 부모 자식 부모 자식 부모 자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누굴까요? 자식이죠. 얘는 누굴까요? 자식이죠. 근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뭐예요?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니까 이거는 자손에 해당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증손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증손자를 포함한, 어쨌든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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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포함해서 H1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다행히 얘가 포함하고 있는 애 중에서 모든 자손을 다 뒤져도 H1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운이 좋게 선택이 되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했다 볼까요? 여기에 또다시 섹션이 있는 거예요. 내비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H1을 또 넣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 A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자손 중에서 찾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얘만 선택하려고 했는데 얘도 선택이 되겠죠. 그렇게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AA하고 얘가 20픽셀이 됐고 얘네들은 20픽셀이 안 됐죠. 아, 그렇구나. 어쨌든 이렇게 해보니까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손연산자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처럼 만약에 자손은 아니고 자식들 중에서, 자식이라고 하면 요 녀석의 자식은 둘이잖아요. 둘 중에서 이제 고르겠다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꺾음새 쓰게 되면 얘는 뭐예요? 얘 자식 연산자가 됩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자식들 중에서 H1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 아이디를 부여하고 그 아이디에서 내가 원하는 엘리먼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연산자가 컴비네이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비네이터 연산자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컴비네이터 연산자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손 연산자와 그 다음에 여기 꺾음새를 이용한 자식 연산자를 봤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시블링이라서 이윤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본 게 뭐냐면, 우리가 스타일링을 할 때는 첫 번째 아이디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아이디를 웬만해서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여하지 않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컴비네이터 연산자를 통해서 몇 번째 자손 이런 식으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용해서 그렇게 스타일링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구조 중에서 수직 방향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자식 또는 자손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수평 방향의 그런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